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지금까지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영상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수출 신고 필증, 수출 면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입 신고 필증, 수입 면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출 명장의 정식 명칭은 수출 신고 필증인데 실무에서는 수출 면장이라고 훨씬 더 많이 말을 합니다. 관세사들이 수출 신고를 해주고 이제 면장을 발행해 준 다음에 내용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해석 방법을 모르고는요, 뭘 확인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수출 신고 필증, 수출 면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최고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본 면장은 가상의 상업송장, 가상의 포장명세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상의 면장입니다. 미수리 수출 신고서 견본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가상으로 유니패스에서 작성을 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전송 버튼을 누르진 않았기 때문에 견본이라고 나오죠. 만일 제가 전송 버튼을 눌러서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라고 하면 이 제목이 뭘로 바뀝니까? 수출 신고 필증 적재전 갑지라고 바뀌고, 두 번째 페이지는 수출 신고 필증 적재전 을지라고 바뀝니다. 자, 우리는 수출신고 영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반드시 30일 이내 적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항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30일 이내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관세사한테 요청을 하여서 적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적재도 안 하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자, 그러면 적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희가 유니패스에서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거 이제 PDF 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PDF 파일로 출력을 했을 때 제목은 수출 신고 필증 적재전 갑지로 되어 있지만 적재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포워딩이 세관에 적재 처리를 하고 그것이 저희 면장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똑같은 면장을 다시 PDF로 출력하면 수출 신고 필증 수출이행 갑지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담당 관세사한테 연락해서 관세사님 지난번에 면장 보내준 거 있는데 이번에 적재 처리 됐으니까 적재 처리 확인된 면장으로 다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PDF 파일로 제목이 바뀐 것을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요 상단 화면을 잘 보세요. 환율이 두 개가 있습니다. USD 1186.16원, USD 1186.16원.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왜 두 번씩 말하지?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럼 또 보면은요, 또 뭐야, KRW 이름 뭐야? 왜 또 이상하게 적혀 있어? 아, 깜짝 놀라겠네? 아, 이건 또 뭐 CNY 위안화죠? 이거 왜 두 개씩 적혀 있어? 이게 두 개씩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래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결제하는 계약상의 통화, 즉 송장의 통화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USD라고 적혀 있는 건 송장에 달러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원화가 적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화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CNY는 중국 위안화죠. CNY라고 되어 있는 거 중국 위안화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래에 있는 건 송장상의 통화의 환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통화로 계약을 하든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하건 수출 신고는 마지막에 미국 달러로 환산이 되고 다시 원화로 환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뭐예요? 계약 결제 통화도 달러라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원화로 계약을 체결했고 신고는 달러로 됐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위안화로 계약을 했고 달러로 신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신고자입니다. 혹시 자가수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출자,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2번 수출 대행자와 제조자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수출 대행자는 뭐고 수출하주는 뭔데? 대부분은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송장에 슈퍼셀러, 수출자 부분 있죠? MK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수출 대행자이자 수출하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수출 대행자는 뭐고 수출하주는 뭔데? 거의 예외 없이 두 개는 같을 겁니다. 수출 대행자는요, 수출 절차를 책임지는 당사자를 말하고, 수출 화주는 그 화물의 실제 소유권자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화주가
그 수출 화물의 주인이 당연히 수출 절차도 처리를 좀 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경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제 제조는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무역 상사가 대신 수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출 대행자의 무역 상사가 들어가고 수출 화주에 수출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 두 개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자. 제조자? 제조자 이름이 뭐지? 미상. 미상이라는 게 이름이야? 그럴 리가 없죠. 만약 그 물품을 제조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자의 명칭까지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조자 없이 이제 그런 대형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입을 해와서 이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아마존 글로벌 셀러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 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동대문 시장 돌면서 히트 칠 만한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실제 제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제 제조자가 누군지 알면 제조자를 기재해주면 되고, 제조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미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그럼 제조자 미상일 때는 통관 고유 보더 자동적으로 제조 미상 9999000으로 들어가고, 이제 제조 장소 우편 번호는 수출 화주의 주소지의 우편번호가 들어갈 것이고 산업단지 부호도 999가 들어갈 것입니다. 통관 고유 부호가 뭐지? 통관 고유 부호가 무엇인지는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통관 고유 부호에 대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부분 수출자 9번의 C는 뭔데? C? 이거는 이번 학기 성적인데? 자, 이겁니다. 유니패스 자가 통과한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A, B, C, D로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수출 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죠. 결국 수출 대행자, 수출하죠. 제조자가 다 동일한 경우로서 대기업이 대부분 A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는 수출 대행자가 진짜 수출 대행만을 하는 경우로서 이제 무역 상사나 이런 데가 정말로 대행자로 따로 있다라고 하면 B. 그 다음에 C는 수출 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자, 그래서 뭐예요? 수출 대행자와 수출화주가 같고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기 때문에 제조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경우 C가 들어가고, D는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간 관계에 있을 경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A와 C가 많이 들어가서 이 C라는 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제조자한테 물건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제조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구나. 참고로 제조자 미상이라고 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정확하게 두 개 있습니다. 제조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이 물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한테 관련 관세 납부 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제조자가 미상이라는 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조자 미상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구매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송장상에 대부분 컨사이니와 바이어가 같을 겁니다. 수입자를 의미하는 거죠. 송장상에 수입자, 즉 매수인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입국의 회사명인데, 그럼 구매자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구매자가, 이 수입자가 한 번이라도 한국과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 유니패스에 누군가가 등록을 해놨을 것이고, 처음 하는 무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을 통해 구매자 부호를 등록받아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신고번호. 그럼 신고번호는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를 할 때 수출신고번호 채번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완성이 됩니다. 즉 수출신고 번호는 유니패스에서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세관과 앞에 021이 세관이고요. 뒤에 D9가 과 이름입니다. 021은 수원세관을 말하고요. 과는 사실 뭐 수원세관은 과가 몇 개 없으니까 이쯤 되면은 뭐 10 아니면 D9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막 인천공항세관 이런 데 가면은 과가 막 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진짜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관과 과를 정확하게 선택해 줘야 되고, 세관과 과는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화물이 어디서 선적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화물의 현재 소재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화물이 화성에 있다라고 하면 화성을 관할하는 세관은 수원세관이죠. 그럼 수원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관과 과는 정확하게 화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할 때는 뭐 세관에 물어보거나 다양한 고민을 좀 하고 알아서 찾아야 되지만 저희는 역시 캐시템 전용 통관 프로그램이 있죠. 통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완성을 해줍니다. 혹은 저희가 사용하는 유료 사이트에서는요, 관할세관을 찾으면 수입가는 D9고 수출가도 D9다 이런 식으로 딱 알려주기 때문에 관세자들은 사실 이게 다 돈이야, 돈. 역시 돈을 내면 신고가 참 편해집니다. 신고 일자는 내가 그걸 신고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이 화면도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이건 자동 수리되는 경우입니다. 수출 신고는 원칙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자동 수리되기 때문에 이 신고 일자가 대부분 57번에 신고 수리일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이나 검사에 걸려서 신고는 했지만 수리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57번의 신고 수리일자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신고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적재를 해야 됩니다. 신고일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두 날짜가 같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삼아 알아주시고 8번 신고 구분. H가 뭔데? 신고서의 화면을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서를 할 때 예를 들어 B는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E는 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H는 페이퍼리스, 이게 PL 신고죠. 신고는 원칙적으로 PL 신고라고 했습니다. 신고서를 전송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이 수리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출 신고도 수입 신고도 PL 신고가 원칙이죠. 그래서 저희 관세자들은 99.9% PL 신고를 합니다. 관세법상 신고는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니패스도 그렇고 저희 관세자 통관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수출 신고 메뉴 있고 수입 신고 메뉴 있는데 반송 신고 메뉴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반송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수출 신고 메뉴에서 하는 겁니다. 수출 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M을 선택하면 반송 신고가 되는 겁니다. 거의 예외 없이 H, 페이퍼리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H가 이거구나. 혹시 다른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화면을 기준으로 어떤 건지 저게 어떤 내용인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CS란 무엇이냐? 사실 수출 신고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자동 수리가 되는 것이고 CS는 카고 셀렉티비티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버맘을 자동 선별 시스템,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만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해외여행 들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실제로 우범 화물, 우범 인물 선별 시스템이 작동되죠. 들어오는 여행객들 모두 다 줄 세워가지고 가방 검사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뭐야?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 뭐야? 매 눈으로 보다가 세관 담당자가 거기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래서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만한 것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9번 CS 9번에 제가 실제 전송 신고서를 전송하면 뭐라고 기재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A라고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출검사 생략했다. 그냥 문제없이 나가면 된다는 것이고 서류 제출 대상에 걸렸다라고 하면 P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출 신고에서 P로 가는 구분은 없고 이게 저희 그 반송 신고했던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신고 구분 M은 반송 신고죠. 반송 신고를 하면 그때는 서류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럴 때 반송 신고건이어서 제대로 반송이 되는 건지 P 확인을 했다. 그래서 A 아니면 P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돼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기준으로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친절한 영상이 없어 진짜. 자, 10번 거래 구분. 거래 구분은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11이 뭘까요? 일반 형태 수출입니다. 대부분 예외 없이 11입니다. 전자상거래에 위한 수출이라고 하면 15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혹시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아마존 FBA 같은 거 있죠? 즉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보내놓으면 아마존이 주문을 받아서 알아서 발송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는 참 많이 떼지만 우리가 아마존으로 글로벌 셀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존 풀필먼트 즉 FB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럼 아마존으로 물건을 보내서 아마존이 주문받아 발송을 해준 거 이거를 통계 목적상 제대로 기재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식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존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제 17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은 대표적으로 아마존 FBA처럼 우리가 물건을 보내놔면 그 업체가 대신 주문받아 발송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1번 종류 A
고객님 저희가 수출 신고 다 했으니까 면장 만나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H11, A를 보고 뭘 검토하라는지 모르겠죠. 도대체 A는 뭔데 나의 성적인가? 일반 수출이라는 겁니다. 우편 수출, 이제 EMS로 보내는 우편 수출이라고 하면 P가 들어갈 것이고요. 대부분은 A, 일반 수출이 들어갈 것이고 보세 공장으로부터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B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A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참고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 방법, 넌 나의 TT지요? 오예, 나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죠? 결제 방법이 들어갑니다. CD, DA, 뭐 DP, 특히 무상거래라고 하면 뭐 GM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TT이고요. 그럼 신용장은 LC라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람불 신용장인지 기한부 신용장인지 따라 일람불 신용장은요. 일람출급 신용장이죠. LS라고 들어가고 기한부 신용장은 LU라고 들어갑니다. 혹시 신용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2번에 신용장 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3, 14, 15, 16, 17, 18이라고 했을 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신고를 하는 당시에는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BL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송장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죠. 목적국이라고 해서 여기 수입자 국가가 있네요. 차이나라고 적혀 있죠. 그럼 목적국은 이제 CN 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적재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from 인천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천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요 코드가 틀릴 리는 없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항구명이나 공항명을 적으면 코드명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재항은 인천항이다. 그 다음에 15번 선박회사, 뭐 16번 선박명, 17번 출항 예정 일자는 여기 선박이나 항공기 명칭도 있고 예정, 출항일도 적혀 있죠. 하지만 이것을 굳이 면장에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하지만 18번 적재 예정 보세 구역은 중요합니다. 수출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물건 소재지 그리고 어디서 적재를 하는지 020이라고 되어 있으니 020은 인천세관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9999는 뭔데? 사실 포워딩 업체한테 물어봐서 제 물건 어디서 적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보세구역 코드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세 자리는 그 세관 코드이고 뒤에가 정확한 이제 소재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면 앞에 세관 정도만 적고 나머지는 9999라고 적으면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포워딩을 통해 이제 정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알려주면은 정확한 코드를 기재하고 하지만 수출 신고하는 시점에는 아직 포워딩과의 계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관할 세관에서 적재가 될 예정인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세관 코드 정도 정확히 적고 뒤에 9999로 적어주면 됩니다. 운송계약 형태 10, LC 이게 뭡니까? 10은 선박에 위한 운송.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건 10 아니면 40입니다. 항공기로 가면 40이고요. 해상으로 가면 10이죠. 자, 그래서 BL이 나오는 건이다 라고 하면 10이고요. 에어웨이빌이 나오는 건이다 라고 하면 40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적은 건 뭡니까? 특히 해상에 위한 운송일 때 FCL 화물이라고 하면 FC, LCL 화물이라면 LC. 자, 그리고 40을 기재했을 때 항공기에 위한 운송을 기재했을 때는 예외 없이 ETC 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운송 형태 10LC라는 게 선박에 위한 운송으로서 LCL 화물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검사 희망일 2022년 2월 14일 자 이거 저희가 수출 신고할 때 기재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출 신고해도 검사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 걸렸다라고 하면은 신속하게 검사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일자를 검사 희망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업무를 하면서 신고일자를 그대로 검사 희망일로 기재하기 때문에 검사 희망일 언제로 적어야 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 물품 소재지를 기준으로 6번에 관할세관이 정해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물품 소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품 소재지 잘못 적었다가 얄짤 없이 과태료 처분됩니다. 자, 그래서 물품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세관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 소재지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물품 상태 N 이게 뭘 의미합니까? N은 신품을 말하고 O는 중고품을 말하고 M은 신고 중고품 혼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N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사전 임시 개청 통보 여부라는 게 뭡니까? 업무는 세관 업무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내가 6시 이후에 통관 업무를 하고 싶다? 주말에 통관 업무를 하고 싶다?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는 거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출 신고, 수입 신고를 할 테니까 세관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걸 임시 개청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녁에 갑작스럽게 통관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을 여는 경우는 흔치 않고 주말 통관을 한다라고 하면 임시 개청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인천공항은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엽니다. 왜요? 해외에서 여행자들이 쉴 새 없이 입국을 하면서 필요하면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인천공항을 통해 쉴 새 없이 출국을 하면서 필요하면 들고 나가는 물품에 대한 확인, 특히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하면은 수출 신고한 내역과 지금 들고 나가는 게 맞는지 확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엽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시 개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시 개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반송 사유는 뭡니까? 내가 수입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야.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빠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물건 자체가 잘못 와가지고 빠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송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출 신고일 때는 여기 딱히 들어갈 게 없죠. 1, 2, 수입 신고 전에 계약상에 확인된 물품, 사실 이것보다는 1, 3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입 신고 전 수입 요건 미 구비가 확인된 물품, 아니면 1, 5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반송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가 반송 처리를 했던 거에는 반송 사유를 뭘로 적었습니까? 1, 5로 적었죠.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사실 반송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적절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인, 수출 대행자나 수출 화주가 환급 신청을 하면 1번,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하면 2번인데, 개별 환급이라서 수출된 물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에 납부한 관세를 깔끔하게 환급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제조자한테 기납증, 분증 기억날 겁니다. 모르시면 환급 관련 영상을 보세요. 기납증, 분증을 받아 수출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HS 코드 10자리를 기준으로 나가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간이정액 환급은 제조자만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럼 왜 제조자로 되어 있을까요? 제조자가 미상이죠. 제조자가 미상이라는 건 어차피 환급 못 받습니다. 간이정액 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는데 제조자가 미상인데 어떻게 환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딱히 수출자가 서류를 챙겨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닌 요런 제조자 미상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2번으로 기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법에 적혀있죠. 환급 신청인,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적용한 환급 신청 등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으며,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수출 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즉 수출신고 필증에 제조자 등 통관 고유 부호가 제조미상 999999000으로 기재된 거 여기네요. 이 경우는 어차피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도 안 적을 수는 없죠. 일단 제조자로 적어 놓는 겁니다. 혹시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세팅을 다 해두고 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제 자동적으로 수출할 때마다 통장으로 돈을 꼽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동 정액 환급을 받을 것인지 라고 해서 예스와 노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노가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란입니다. 그럼 도대체 27번 품명과 28번 거래 품명의 차이는 뭔데? 27번 품명은요, HS 코드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그 품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외 없이 송장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부호, 3번 부호는 관세법령 정보 포탈 검색창에서 HS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서 잘 찾아서 기재하시면 됩니다.